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동 선생입니다. 천재교육 박영목 출판사인데요. 여러분들 그 평가 문제집이에요. 평가 문제집이 상하로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1단원부터 5단원까지가 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6단원부터 10단원까지가 하로 나눠져 있어요. 여기에 강의를 보면 여러분들 그 지문 내용을 설명한 부분도 있고 지문 내용을 설명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저희가 이제 내용 설명한 부분의 강의가 따로 있는 거 아시죠? 그 강의가 있고 이 강의는 뭐냐면 문제풀이 위주로의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 내용을 선생님이 PPT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지 않았고 문제 위주로만 전부 다 PPT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자면 지문 왼쪽 책을 보시면서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내용이 있어요, 이걸 제가 확인하면서 문제를 풀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내용 설명은 언제 해요? 라고 얘기하실 텐데 내용 설명은 내용 설명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따로 강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그 강의에 없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 강의에 없는 부분들은 제가 여기서 지문에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부터 바로 들어갈게요. 첫 번째의 단원은 뭐냐면 1단원이 뭐냐면 마음을 담은 언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듣기, 말하기, 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내용은 그 개념 강의를 설명할 때 빠져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평가 문제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내용을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자, 소단원 첫 번째를 보시면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언어 예절과 화법의 다양성인데요. 학습 목표를 보면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대화할 수 있다. 언어 예절을 갖춘다는 얘기는 뭐냐면 상황에 맞게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맞게.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장에 가서 말하는 방법, 결혼식장에 가서 말하는 방법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언어 예절을 갖추어서 말할 것인지 그것만 우리가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면 적절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듣기와 말하기 방법이 다양함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 뭐 비중이 크진 않아요. 비중이 크진 않고 어떤 학교는 나오는 학교도 있고 나오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1단원이라서 빼먹지는 않는데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행평가로 많이 활용되는 단원이니까요. 기본적인 개념들이 많이 어렵거나 그러진 않고 또 내용도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많지는 않으니까 여기 평가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만 우리가 잘 보셔도 됩니다. 자, 첫 번째 볼까요? 시험 문제, 시험 출제 포인트 모아보기인데요. 첫 번째는 대화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내용이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념을 보면 두 사람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이 바로 뭐냐면 대화가 되는 거겠죠. 그 대화의 개념이에요. 자, 두 번째 이게 시험에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화의 원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순서 교대의 원리, 공손성의 원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순서 교대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 잘 보세요. 한 사람만 독점적으로 말을 한다? 순서 교대의 원리에 어긋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너무 말을 안 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순서 교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하면 또 다른 사람이 또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교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말을 하는 것도 순서 교대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고 너무 적게 말을 아예 안 해. 그것도 역시 순서 교대의 원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순서 교대 원리인데 화자와 청자가 적절하게 순서를 교대해가면서 말을 주고받는 방식, 그게 바로 순서 교대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손성의 원리라고 하는 건데 상대방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공손하고 뭘 지킨다? 언어 예절을 지켜서 말을 한다. 그게 바로 이제 공손성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 사회적으로 관습화된 것이다. 어떤 상황에 맞게 말을 하는 거죠. 결혼식장, 뭐 장례식장 말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그 얘기입니다. 말하는 이와 듣는 이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대화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겁니다. 대화 상황을 고려해서 언어 예절에 맞게 말을 해야 되는 거죠. 대화 상황에 맞는 언어 예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과하는 말하기 할 때 어떻게 하냐, 부탁이나 건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적절하겠다 싶으면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잘못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때문에 내가 미안해. 이렇게 밝혀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변명하면 안 되겠죠. 상대방 탓하지 않기. 너 때문인 것도 좀 사실은 있어. 이런 내용도 틀린 거죠.
그 다음에 말의 내용과 어울리는 준언어적 표현, 그 다음에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요 개념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여기다 쓸까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반언어적 표현이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반이란 뜻이에요. 반대다 이런 뜻이 아니고 절반이에요. 그럼 반언어적 표현 또는 준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언어적인 요소가 부합되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조라든가 써볼까요? 어조라든가, 어조는 말투죠. 말투라든가, 그 다음에 강약, 강하게 말하고 약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속도, 빠르게 말하고 천천히 말하고, 이런 등등을 바로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밥 먹어! 이게 어조에 따라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고, 중요한 건 강하게 얘기할까요? 약하게 얘기할까요? 중요한 내용은 강하게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은 천천히 얘기할까요? 빨리 얘기할까요? 천천히 또박또박 말을 하는 거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절반 정도 언어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자어가 비, 안일 비자입니다. 안일 비자. 언어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행동이라든가 표정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행동이라든가 표정 이런 거죠. 그 표정을 가지고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의사 표현이 가능하죠. 뭐 손가락 욕을 한 번 했네. 뭐 손가락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럼 그걸 통해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죠. 행동을 통해서 뭐 이런 거 있죠. 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할까요? 그냥 웃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바로 행동이나 표정이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준언어적 표현, 반언어적 표현을 준언어적 표현,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야 된다. 그게 바로 사과할 때 해야 되는 언어 예절이겠죠. 부탁 건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탁 건의할 때는 상대방이 부탁이나 건의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를 살펴보고 부탁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데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말하는 겁니다. 문 열어줘.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탁이나 건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식으로 있죠. 돌려서 말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설적으로 이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의문문으로 쓴다거나 좀 춥지 않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부담을 덜어주는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탁이나 건의하는 이유를 말하는 거죠. 너무 추운 것 같은데 문 좀 닫으면 어떨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부탁이나 건의하는 언어 예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시면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이것도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개인이나 집단이 살아온 사회 문화적 환경과 삶의 방식이 다르죠. 개인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랑 제가 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또 다르잖아요. 또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하고 또 미국의 삶의 모습이 또 다를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제 뭐냐면 화법의 다양성인데요. 첫 번째 사회문화적 특성은 세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세대의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하기라고 했는데 이런 거죠. 줄임말 사용하는 거 제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 잘 모르거든요. 옛날에 제가 재수학원에서 수업을 하는데 수원 지역에 수업 듣는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원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거기 재수생 수업을 했는데 그 재수생 학생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수능 끝나고 술 사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뭐 재수생이니까 술 먹어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래 술 먹자. 어디서 먹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선생님 저희 망사에서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어디였을까? 망사에서 먹어요 이러는 거야. 망사에서.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냥 망사가 뭐야? 어디야? 이렇게 물어봤으면 되는데 망사라는 게 좀 느낌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제가 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제가 이상해진 게 뭐냐면 망사가 좀 이상한 건 줄 알고 그런 데서 먹으면 좀 안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들이 뭐라냐면 선생님 변태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사가 뭔데? 이렇게 물어봤더니 망포 사거리의 준말이랍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죠? 제가 거기 수원에 사는 것도 아닌데 야 니들은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 한 얘기가 선생님 세대 차이가 나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줄임말 이런 거 쓰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화가 나서
선생님 집 앞에 뭐가 있냐면 분당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야 니들 분초 알아? 분초? 분초 뭔지 알아?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뭐라냐면 분당 초등학교요?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세대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뭐 이게 잘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줄임말 이렇게 막 여러분들 이렇게 쓰다 보면 이게 하나의 은어처럼 이렇게 돼버리니까 선생님처럼 이렇게 연배가 지긋한 사람은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언어 차이입니다. 그 세대의 표현을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여러분. 존중합니다. 다른 세대에 속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뭐 하면서 배려하면서 말해야죠. 배려하면서 말을 해야죠. 줄임말 못 쓰면 줄임말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아우, 어려운 말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뇌피셜? 설명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지역 방언의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고요. 그런데 공적인 대화를 할 때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표준어를 사용해야죠. 공적인 말하기에서는. 개인적인 성향인데요. 개인적 성향에 따라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상대방의 듣기 말하기의 특성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 이게 당연히 이제 개인적 성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말을 듣기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화법의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는 옳고 그름의 판단 대상이 아님을 이해한다. 어떤 사람 그게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죠. 집단에 차이가 있다는 게 그게 옳은 거야. 그게 틀린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시험 출제 포인트 모아보기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7페이지 보시면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내용 나오고 오른쪽 문제 나오는데 문제 위주로 풀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7페이지 문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7페이지 문제 보면 왼쪽 지문은 여러분들 책에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해서 제일 첫 번째 보니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1번 문제 바로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 라디오 방송 대본입니다.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전체 글의 도입 부분에 해당한다. 1-1이니까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글에서 다룰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왼쪽에 주제가 뭐냐면 첫 번째 줄 보시면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해서 주제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맞습니다. 비유와 상징을 주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틀렸어요, 여러분.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면 어디서 주로 사용하는 거냐면 문학이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죠. 여기서 비유와 상징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사용되면 안 되는 거고 여기서는 대화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와 상징이 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겠죠. 구어체를 사용하여 구어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반대말이 뭔지 아셔야 돼요. 반대말은 문어체입니다. 문어체는 문자 사용만, 문자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구어체는 일상적인 대화, 일상적인 대화체 이걸 바로 이제 구어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상적인 대화를 그대로 옮겨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구어체로 사용했다는 게 맞고요. 친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러분들 보려 합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좀 어려운 말 하나 쓸게요. 경어체라고 하거든요. 존댓말입니다, 여러분. 경어체는요. 친근한 태도를 줄 수가 있어요. 경어체는 이게 좀 색다르죠. 경어체라고 하는 건 문학에서도 나오는데 저는 뭐뭐입니다, 뭐뭐입니다, 뭐뭐예요 이런 것들은 친근감을 줍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 사랑손님과 어머니, 사랑방손님과 어머니라는 작품 아시나요? 제일 첫 번째 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오키예요. 올해 뭐 6살이랍니다. 우리 엄마는 과부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요. 소설이잖아요. 되게 친근감 느껴지는 거죠. 존댓말인데, 경어체인데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존댓말 경어체가 아니면 어떤 느낌인지 볼게요. 내 이름은 이오키다. 올해 6살이다. 우리 엄마 과부다. 어때요? 친근하지 않고 좀 딱딱한 느낌이 들잖아요. 친근감을 줄 수 있다는 건 바로 경어체입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2번. 다음 글에서 설명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단어로 쓰시오라고 얘기했는데 보세요. 두 사람 이상이 모여 말로써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이해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뭐라고 하죠? 대화라고 하죠. 정답 2번의 대화입니다. 넘어가죠. 3번. 대화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무조건 왼쪽 지문 보시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왼쪽 지문은 선생님이 다 읽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대화 참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태도나 규칙을 바로 대화의 원리, 언어 예절이라고 한다. 맞죠?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면 공손성의 원리, 순서 교대의 원리 두 가지가 있죠. 왼쪽에 여러분들 두 번째 단락이라고 하는 2번이라고 써 있는 부분에 보면
세 번째 줄 마지막에 대화의 원리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상대방 말을 가로채는 것은 순서 교대의 원리에 어긋난다. 그죠? 순서 지키지 않았으니까. 맞죠?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공손하게 말하는 것은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5번 볼까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겁니다. 언어 예절을 갖추는 것은 순서 교대의 원리가 아니고 뭐죠? 그렇죠. 공손성의 원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 포인트가 어떤 거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냐면 순서 교대의 원리하고 공손성의 원리 이렇게 비교해서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을 볼까요? 4번을 보면 언어의 절을 갖추어 말을 할 때 고려할 사항 두 가지를 쓰시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왼쪽 지문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언어의 절을 갖추어 대화하려면 나왔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1번 말하는 이와 듣는 사이의 관계 밑줄 치고 1번 2번 대화 상황 이게 바로 오른쪽 4번의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지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5번 문제는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요. 왼쪽 A 그 대화 상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책이 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재영아 오늘 조별 모임이 있었는데 왜 안 왔어? 아 맞다 깜빡했다. 너 기다리느라고 1시간 동안 다들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면 어떤 사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 미안하다. 근데 나도 사정이 있었어.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부르퉁한 표정을 지으며 부르퉁하다는 건 우리가 보통 이제 뾰루퉁하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표정이 좀 잘못된 거죠. 미안한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삐진 연기를 좀 삐진 표정 막 이런 걸 짓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며 조장인 내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남 탓하고 있죠. 어쨌든 미안. 너 정말 미안한 거 맞니? 뭐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재영이가 고의로 약속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아, 맞다. 깜빡했다. 고의로 어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합니다. B를 보면 그래 미안하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중요한 약속이 있었거든. 이라고 하면 변명을 늘어놓은 거 맞죠? 잘못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적절하네요. 넘어갈게요. 3번을 보시면 C를 보면 뾰루퉁한 표정을 지으면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표정을 짓는 거예요. 자, 준언어적 표현일까요? 비언어적 표현일까요? 그렇죠. 비언어적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D를 볼까요? D는 조장인 내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확인했으면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했는데 잘못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따져서 소희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4번을 보면 4번은 그 잘못의 원인을 남한테 회피하고 있는 거잖아요. 객관적으로 따져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졌다는 말이 틀렸죠. 정답 4번. 2를 보면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 어쨌든 미안. 억지로 사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표현이니까 맞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문제를 볼까요?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사과하기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을 골라라. 왼쪽에 보니까 사과 이렇게 하세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사과하기와 가장 관련 깊은 걸 찾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자, 동의하며 말하기, 동의하는 거 아니죠. 자신의 탓으로 정답 2번이 정답입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 책임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자기의 탓으로 돌려서 말하기가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상대방 비방하지 말아라 틀렸고 낮추어 겸손해라 부담스럽지 않게 말해라 전부 다 틀렸고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니?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을 볼까요? 사과하는 상황에서 대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상대방 탓하지 말아야 한다. 당연히 맞죠. 사과의 말을 우회적죠. 이거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회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설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말한다는 게 틀렸습니다.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고요. 말의 속도, 어조, 목소리 크기 등도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재영이의 사연 가운데 기억에 맞지 않는 내용을 찾고 그 까닭을 간단히 말해라 라고 했는데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부르퉁한 표정을 지으며 그 부분이 잘못됐죠. 왜? 사과를 할 때는 사과의 진정성이 느껴져야 되는데 표정 자체가 부르퉁한 표정이라고 하는 건 좀 뾰루퉁하다, 좀 삐졌다 이런 표정이니까
그 준언어적 표현으로 비언어적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8번에는 벼르퉁한 표정을 지으며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죠. 9번 문제 볼까요? 9번. 부탁과 관련한 명찬이의 사연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 잠깐 한번 볼까요? 부탁할 때도 방법이 있어요. 밑에 보겠습니다. 연호야,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줘. 뭔가 부탁하는 게 좀 이상합니다. 나 오늘 옆반 애들이랑 축구 시합을 하기로 했는데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좀 바빠서 그래. 째째하게 굴지 말고 해줘. 야, 너는 부탁하는 애가 뭐 그러냐? 이렇게 됐습니다. 명찬이가 말하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9번 문제는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입니다. 2번을 보면 우선은 기억 부분이 뭐였냐면 명찬이의 사연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명찬이가 뭐라고 했어? 나 대신 교실 청소해줘 이렇게 얘기했죠. 그 부분은 뭐냐면 연호가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지 않았죠. 살피지 않고 그냥 바로 부탁한 거잖아요. 너 이거 괜찮니? 상대방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9페이지에 부탁은 이렇게 하세요. 첫째, 상대방 상황 살펴야 해요. 둘째, 부담 덜 느끼도록 공손하게 말해야 해요. 부탁하는 까닭을 말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보세요. 연호가 자신의 사정만 늘어놓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신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연호가 명찬행을 귀담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다. 연호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렵게 부탁한 명찬이 연호가 화를 냈다. 이것도 잘못됐고요. 명찬이가 친구인 연호에게 너무 공손한 표현을 당연히 써야 되는데 너무 공손했기 때문에 잘못됐다. 이것도 역시 틀렸네요. 자, 공손성의 원리 중에서 부탁하기와 가장 관련되어 있는 걸 찾아라 라고 얘기했는데 정답은 몇 번이냐면 정답은 5번이 정답이에요.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말하기라고 해서 이런 걸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요령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죠. 요령의 경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령껏 부탁해라 이런 겁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쉬워요. 요령의 경률이라고 합니다. 요거 보면 자신을 나타내고 겸손하게 말해라 라고 하는 건 이거는 겸양의 원리, 겸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넘어갈까요? 11번 보겠습니다. 부탁할 때 언어 예절에 맞는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어떻게 부탁을 해야 되냐?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뭘 보시냐면 9페이지에 둘째에 공손하게 말해야 돼요 라고 하면 두 번째 줄 보세요. 괜찮다면 뭐뭐 할 수 있어?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아니면 조금, 잠깐만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낄 수 있다 라고 했는데 보세요. 혹시 지금 시간 좀 있어? 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거죠. 괜찮으면 이런 말 써야죠. 같이 볼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손하면 돼요. 공손하면. 다음 절표는 네가 준비해. 이거 당연히 하기 싫잖아요. 정답 3번. 미안하지만 이런 말 써야 되죠. 이 책을 저기까지 같이 들어다 줄 수 있니? 이렇게 묻는 것이 바로 부탁할 때의 언어 예절에 해당하는 거니까요.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2번 서술형 문제를 볼까요? 니은을 상대방이 부담을 덜 느낄 만한 표현으로 고쳐보자.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줘. 이거 보면 어떻게 쓰면 될까? 연호야, 괜찮다면 이런 말 들어가면 되죠. 오늘 나 대신 교실 청소 좀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질문하면, 질문식으로 표현하면 적절한 부탁의 말하기가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보면 다음 설명과 관련 있는 말하기의 상황을 한 단어로 쓰시오라고 얘기했어요. 특정 대상에게 어떤 문제에 대한 의견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말하기다.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여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건의라고 얘기합니다. 건의하면서 말하기. 건의라고 합니다. 왼쪽 보세요. 왼쪽에 나오는 연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혹시 끝나고 시간 좀 있니?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 이렇게 부탁할 때 언어 예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건의할 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바로 건의입니다. 제안을 하는 것을 바로 건의라고 하는 거죠.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건의할 때 언어 예절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먼저 살펴본다.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공손하고 정중한 태도로 말한다. 당연히 맞겠죠. 답 1번이네요. 그 다음 건의할 내용을 명령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의문형으로 이렇게 돌려서 부탁하는 게 적절하죠. 공식 석상에서는 무조건 반말 쓰면 안 됩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회의에서
영호 네가 말해봐 이렇게 아니라 영어 학생 말씀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공식 석상에서는 토의라든가 토론 학급회의나 이런 데서는 공식 석상에서는 존댓말 써야겠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을 볼까요? 15번은 상황과 대상에 맞게 대화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언어의 자를 지켜 공손하게 말한다. 맞습니다. 자 대화의 목적이나 상황을 고려하면서 말을 해야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고려해서 높임 표현을 사용해야죠. 그리고 또 공적인 말하기냐 사적인 말하기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공적인 말하기에서는 높임 표현 사용해야 됩니다. 대화 내용에 맞게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한다. 적절하죠.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5번 보면 직설적으로 바로 얘기하다 보면 감정이 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그 대상에 맞게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뭘 고려해야 된다?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 고려해야 되고 대화 상황을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가장 우선시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16번 보면 듣고 말하기 방법이 다양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16번 문제를 볼게요. 16번 문제 보시면 개인이나 집단의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과 거리가 먼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세대에 따라 다르다. 맞죠? 아까 했었잖아요, 선생님이. 성별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자의 말하기하고 여자의 말하기가 좀 다르죠. 남자의 말하기는 좀 직설적이고 좀 공격적인 성향의 말하기가 많습니다. 남자들 만나면 욕부터 시작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여자들은 공감의 말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이냐에 따라서 그 듣기 방법이나 말하기 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여자애들 이런 성향이 있지 않아요? 여자애들 공감 잘하잖아요. 뭐 제가 봤을 때 하나도 안 예쁜데 어머 오늘 너무 예쁘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고 그 다음에 너무 공감을 잘해서 문제인데 전화통화 한참 해요. 막 밤늦게까지 막 전화기 뜨거울 때까지 하다가 그래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얘기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내일 만나서 또 얘기하고 나서는 아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나 좀 일이 있어서 저녁 때 다시 통화하자. 하루 왼종일 얘기합니다. 그죠? 이게 여성 비하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성향이라는 거죠. 성별에 따라 다른 거고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개인적 성향에 따라도 다릅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바로 뭐냐면 대화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은 뭐냐면 개인이나 집단의 듣기 말하기 방법, 듣기 방법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요거 4개를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7번 문제를 볼까요? 17번 문제 보시면 듣기 말하기 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한 의사소통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독특한 말버릇을 지적하면서 말을 하면 싸우자는 얘기잖아요. 틀렸죠? 자신의 출신 지역의 언어를 중심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옳다, 누가 경상도 사투리가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자기 세대의 언어를 중심으로 다른 세대 언어를 평가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그 망사 그거 썼다고 제가 걔네를 혼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4번을 보면 서로의 말하기 듣기 방법의 차이를 이게 중요하죠. 존중하며 관심을 기울인다. 당연히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상대방의 말하기 방법이 자신과 다를 때 고치도록 요구하는 거 안 됩니다. 정답 4번이 정답이죠. 18번 볼까요? 읽기 중 물음 응용 뭐 가에서 가 부분이 뭐죠? 가에서 할아버지 연배 있는 분하고 대화를 할 때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네요. 학생과 할아버지의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생파, 생일 파티 할아버지 못 알아듣죠. 1번 지역 때문이 아닙니다. 성별 때문이 아니죠. 정답은 3번이겠네요. 세대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쉽습니다. 학생이 특정 집단에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것도 뭐 비슷하긴 한데 여기서는 할아버지와 연세 많으신 분과 대화할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죠. 18번에는. 그래서 특정 집단에 사용하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는 뭐 전문가 집단이 사용하는 언어 이런 거로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화학자들이 있어요. 화학자들이 있으면 어떤 실험을 할 때 어이 거기 염화나트륨 줘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 소금 좀 줘봐 이렇게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화학자들이
뭐 순대 국밥집 가서 할머니 여기 염화나트륨 주세요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특정 집단만이 사용하는 언어, 전문가 집단, 이거 집단 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라 그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은어의 의미를 은어라고 이 은어하고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특정 집단에 사용하는 단어 은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생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대 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를 볼까요? 19번 문제는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보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언어 차이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청소년 세대들은 신어, 새로운 말, 준말을 자주 쓴다. 당연히 맞죠. 노년 세대는 어려운 한자어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어디나 지역에 따라 사용하는 어휘나 억양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 당연히 맞죠. 그 다음에 각 세대의 언어에는 특정 직업 분야의 문화 아닙니다. 특정 직업 분야의 언어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세대 차이일 뿐이죠. 특정 직업 분야 이거는 뭐 직업어 또는 뭐 전문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니겠죠. 세대나 지역에 따른 언어 차이가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험했던 거 장애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20번 문제를 볼까요? 20번 문제를 보면 20번은 지역 방언과 표준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지역 방언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어 연구에도 가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그 지역 사이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속력이 강화되거나 이런 가치가 충분합니다, 여러분. 표준어와 지역 방언은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죠, 당연히. 지역 방언은 해당 지역 사람들의 삶 방식과 정서가 녹아 있는 거 당연하고요. 표준어는 지역 방언보다 상위 계층에 속한 우월한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겠죠. 공적인 자리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표준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1번을 볼까요? 21번은 보기를 참고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유의할 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화법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서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곤 한다. 화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화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많죠. 그러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점에 유의해야 할까요? 결국 뭐냐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이런 선택지, 이런 서술형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 되겠죠.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 그게 가장 기본적입니다. 아시겠죠? 자, 22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전체 내용 정리한 내용입니다. 1번 보면 듣기 말하기 방법은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맞죠? 그 다음에 뭐 개인적 성향에 따라도 다른다고 얘기했습니다. 대화는 말로써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일이기에 상대방 배려하는 마음이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대화를 잘하려면 상대방의 듣기 말하기 특성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존중하고 배려해야죠. 4번은 대화의 방식은 개인별 특성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자신의 말하기 방식에만 신경 쓰면 된다. 이게 정답이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상식선으로 풀면 문제 다 풀린다니까요. 직접적으로 말할지 우회적으로 말할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적 특성에 따른 것이므로 우열을 가릴 수 없습니다. 절대로. 어떤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3번 기억의 말하기 방식, 기억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억은 뭐냐면 대화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체 내용 정리한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처해 있는 상황을 파악한다. 당연히 맞죠. 화자와 청자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당연히 맞겠고 적절한 순서를 지키며 말한다. 이게 순서 교대의 원리였습니다. 상대방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로 듣고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가 가미가 돼야겠죠. 대화의 목적보다 상대방의 관계 개선을 더 중시한다. 대화의 목적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결국은 대화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상대방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4번 니을 통해 알 수 있는 대화의 성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주장 친교. 정답 2번입니다. 친교는 친합니다. 친한 관계를 유지하는 걸 바로 친교라고 얘기합니다.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장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장은 학습활동입니다, 여러분. 학습활동의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 무조건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활동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답이 거의 다 있어요, 여러분들. 답이 있고요. 답이 있으니까 중요한 내용만 선생님이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점을 생각하며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라고 했는데 전체 내용 정리하면서 특히 이 부분에서는 서술형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대화의 원리를 지켜야 된다. 즉 서로 적절하게 차례 지킨다. 뭐였죠? 순서 교대의 원리였습니다. 상대방 존중하며 공손하게 말한다. 공손성의 원리였습니다. 대화할 때는 상황과 대상에 맞게 언어 예절을 갖추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었죠.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한 까닭이 무엇인지 한번 말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즉 사회문화적 환경 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삶의 방식이 서로 다르다. 개인적 성향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개인적 성향 또는 세대, 지역 등의 사회문화적 특성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이 다양해진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 학습을 보시면 자 다음 대화를 읽고 상황과 대상에 맞는 언어 예절을 한번 알아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요일 아침 강유는 연극 동아리 정기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을 빌리려고 언니 시진의 방으로 들어갔다.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덥석 잡으면 언니 오늘 이 옷 빌려줘. 부탁을 할 때 이렇게 명령적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당황하며 그것은 내가 무척 아낀 옷이라 좀 그런데 실망하며 그렇구나. 오늘 내가 입고 나가면 좋을 텐데 얼마 전에 산 내 바지하고도 잘 어울리고 근데 너는 항상 빌려달라는 사람이 이런 식이야. 참 그러고 보니 저번에 옷 빌려가서 엉망으로 해놓고 사과도 안 했잖아. 싸우자는 얘기죠. 아 그랬었나? 억지로 웃음 지으며 그건 미안. 이제 됐지? 그럼 이 옷 빌려줄 거지? 동생은 다 그렇습니다. 기분이 상하여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말을 들으니 빌려주면 싹 사라졌어. 이제부터 이제 주목이 필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의 내용을 보니까 주원이가 대표로 활동하는 연극 동아리는 달마다 연극을 단체로 관람한다. 이번에 관람할 연극을 정하려고 할 때 주원이가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께 말한다. 선생님, 이제부터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서 알려서 정해주세요. 저희 너무 힘들어요. 왜 힘들지? 서로 취존이 잘 안 되고 잘 모르겠습니다. 취향 존중 뭐란 거 아닙니까? 아닌가? 취존이 잘 안 되거든요. 네가 고른 건 노잼 뭐예요? 노잼. 재미없다. 이 정도는 압니다. 저도 압니다. 저 분총 아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망사도 아는 사람입니다. 취향이 안습이라더니 안습, 안구에 습기 찬다 뭐 이런 거. 그런 말이 오가서 기분 안 좋고요. 어른이 무슨 말이니? 잘 모르죠. 자, 가와 나의 인물들 사이에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을 말해보자. 첫 번째 가의 내용은 바로 뭐냐면 이거죠. 부탁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의사가 고려하지 않고 요구만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부탁하는 까닭도 말하지 않았어요. 부담을 덜게 공손한 표현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도 적절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해서 사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의 문제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뭐냐면 선생님께 건의한 상대방 요구를 들을 수 있는 이제 봐봐.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살피지 않았다. 요것도 역시 건의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도 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건의하는 까닭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정 세대에 쓰는 취존, 노잼, 안습 이런 말을 써가지고 대화가 잘 안 됐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주의하세요. 2번 가와 나의 대화에서 언어 예절에 맞지 않는 표현을 찾아 적절하게 고치고 고친 표현을 써서 짝과 가와 나의 대화를 새로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네, 여기 새로 나오는 내용은 여기 답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언니 오늘 비 올려줘 이거보다도 그러니까 좀 느끼하게 말하면 돼요. 느끼하게. 언니 오늘 내가 연극 동아리 모임에 가야 하는데 이유 얘기했고 입을 옷이 마땅치 않네. 혹시 괜찮다면 비울 수 있어? 손발이 오그라들게 얘기하면 적절한 겁니다. 아시겠죠? 억지로 웃음 지으며 됐지? 아니고 엉망으로 해놔서 기분이 많이 상했지? 내가 잘못했어. 진심이야. 더욱 조심할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아니고 바쁘시겠지만 관람하는 거 선생님께서 정해주신 게 어떨까요? 건의할 때 정해주세요. 이렇게 명령이 아니라 어떨까요? 이렇게 의문형으로 만드는 거죠. 좀 힘들어서요. 이렇게 얘기했고요. 취향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어렵고 재미가 없다. 이런 거 이제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되는 거죠. 2번 봅니다. 다음 대화를 읽고 다양한 듣기 말하기 방법을 한번 알아보자. 드라마 응답하라 1994에 나왔던 겁니다. 2013년도에 나왔던 거죠. 경상도에서 서울로 와서 신촌 하숙을 운영하는 나정의 가족과 하숙생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 여러 지역 출신의 하숙생들이 등장해서 각 지역의 방언이 풍부하게 사용된 것이 특징이다. 가에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듣기 말하기 방법의 사례가 나타나 있고 나에는 성별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른 듣기 말하기 사례가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가에서 선준이 나정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말한 까닭은 무엇일까라고 했는데 이게 지역에 따라 지방 학생들 같은 저도 지방 학생입니다만 친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잘 합니다. 경북 사람이 나정의 어머니한테 지역적 특성을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른 건데 이것 호감 가지고 있던 나정과 부모님에 대한 친근감과 배려의 표현으로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부른 거죠. 나의 상황에서 자신이라면 나정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보고 짝과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유명한 장면입니다. 페인트 냄새가 너무 나고 바깥에 문 열려면 매연이 너무 나는데 그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니까 남자 여자 대화 사이가 남자는 문 열어야 되지 않나? 문 안 여는 게 맞을 때 페인트 냄새가 더 낫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자들은 어떤 말하기냐면 너 괜찮니? 이렇게 질문을 아이고 그렇게 하는 거래요. 남자 여자의 언어 차이랍니다. 네, 그런 내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아픈지 물어보고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게 남자 여자 차이랍니다. 유의할 점은 결국 뭐냐면 상대방 배려해야 된다. 끝입니다. 아시겠죠? 상대방 무시하지 않고 화법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책에 나와 있는 학습활동의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됐니? 자, 그러면 소단원 실력 다지기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8문제밖에 없네요. 8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두 사람 이상의 말로써 생각과 느낌을 주고받는 의사소통 방법 맞죠? 대화 이루어진 상황을 고려해서 언어 여지를 지켜서 말한다. 당연히 맞습니다. 대화 참여자들이 서로 적절하게 순서 지켜야 된다. 맞죠? 관계 고려하고 격식에 맞게 말한다. 맞습니다. 5번이겠네요. 상식적으로 친밀한 사이라면 언어 여지를 지켜 말하지 않아도 원만하다. 이거 틀렸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2번은 보기의 설명과 관련 깊은 것은 대화할 때는 상대방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공손한 태도로 언어 여지를 지켜야 말하는데 이를 가리켜서 2번에 뭐라고 하냐면 공손성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공손성의 원리. 넘어가죠. 3번. 상황과 대상에 맞게 말한 표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상식선에서 여러분들 체크하면 됩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을 때 어제 빌린 돈 지금 줘. 어제 빌린 돈 지금 줘. 이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답니다. 왜? 느끼하게 말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떻게 부탁이나 건의하는 거니까 어떻게 괜찮다면 이거 화가 난다. 그지? 이거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빌려준 돈 못 받은 게 많아서요. 어제 빌린 돈 지금 줘. 당연히 우리 대화에서 맞지만 적절한 말하기는 아니라는 거죠. 괜찮다면 어제 내가 급해서 그런데 어제 빌려간 돈 갚으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하다는 거죠. 2번. 동생과 약속 시간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약속 시간은 조금 이런 말 쓰는 게 적절하다 그랬잖아요. 조금 미뤄줄래? 3번은 집에 수업 준비물을 두고 왔을 때 어머니 준비물을 버스 정류장까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엄마 갖다 줘!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수업 시간에 친구와 발표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 괜찮다면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선생님께 관람할 연구를 정해주고 전해야 할 때 선생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상대방 입장 고려해야죠. 앞으로 관람할 연극을 선생님께 정해주는 게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건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부터 5번까지 볼까요? 재영아, 어제 조별 모임 했는데 왜 안 왔어? 아, 맞다, 깜빡했다. 너 기다려 1시간 동안 다른 어떤 못했어. 그래? 미안하다. 나도 사정이 있었어. 잘못됐다 그랬죠? 갑자기 중요한 약속이 생겼거든. 조장이 네가 모임 전에 한 번 더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미안한 거 맞니? 이런 문제였습니다. 재영이의 말이 언어 여지를 어긋난 까닭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보겠습니다. 자신하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다. 그쵸? 자기 잘못, 미안? 그냥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미안하다는 말은 했죠. 미안했잖아요. 변명을 넣어놓고 상대방 탓하는 말, 네가 연락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맞죠. 상황에 맞지 않는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였다.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여기서 언급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정답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위 대화에서 언어 여지에 맞게 재영이 말을 고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는데 마지 못해서 이게 틀렸죠.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마지 못해서 잘못됐죠. 소위의 눈을 바라보며 좀 느끼하다니까 어제 조별 모임에 못 가서 미안해. 눈을 바라보면서 얘기해야 되죠. 진심 어린 표정으로 열심히 참여할게. 잘못 뉘우치며 미안해. 미소 지으며 앞으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모임에 참석을 못하면 미리 연락할게. 미소 지으며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죠.
6번 보겠습니다. 학습활동 응용인데요. 다음 대화에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6번 문제 볼게요. 일요일 아침 강유는 연극 동아리 정기 모임에 입고 나갈 옷을 빌려 언니 시진의 방으로 들어간다. 기억,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덥석 집으며 언니 오늘 이 옷 빌려줘 라고 했을 때 1번 선택지. 강유는 시진의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요구사항을 대뜸 말하여 부탁할 때의 예절을 어기고 있다. 맞죠? 1번 정답이네요. 2번 볼까요? 나한테 잘 어울리는 것 같아. 당황하며 그 옷은 내가 무척 아끼는 옷이느라 좀 그런데. 니은 볼까요? 2번. 시즈는 평소와 다르게 강유가 자신을 배려하며 건대는 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2번 틀렸고요. 그렇구나. 오늘 내가 입고 나가면 좋을 텐데. D급 볼까요? 강유가 자신의 옷을 빌려야 하는 까닭을 기분이 상하지 않게 까닭을 얘기하진 않았죠. 여기서 얼마에 산 내 바지하고 잘 어울릴 거라고. 근데 너 왜 항상 빌려달라는 사람이 이런 식이야? 리을 보면 강유의 부탁의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시진이 친절하게 지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친절하게 지적하는 거 왜 그래? 항상 시진의 말하기 방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손하게 말하는 것은 아니었죠. 저번에 빌려놓고 가서 엉망을 해놓고 사과 안 했잖아. 아 그랬었나? 억지로 웃음 지으며 그건 미안 이제 됐지. 시신의 기분을 풀어주기에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했다. 진심이 아니었죠. 왜?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이런 것들이 잘못됐잖아요.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번 볼게요. 듣기 말하기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대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서로 고향이 다른 친구들이 식당에 모인 상황. 전구지 지지 맛있겠다. 뭐? 아니야. 이건 부추 부친 게야. 이거는 뭐냐면 서로 사투리 쓰니까 서로 다른 고향 친구들이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사례죠. 명찬이 친구의 생일 파티에 가는 길에 옆집 할머니 여친 사람 어디 가느냐? 친구 생파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공원 벤치에 낯선 할아버지와 대하는 상황. 자네 춘부장 조남은 무엇인고? 네? 춘부장 이런 거 어렵죠. 상대방 아버지 높이는 거니까. 어려운 말입니다. 한자어니까. 열린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와 유나가 창문을 닫고 싶어하는 상황. 민경아 좀 춥지 않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이거 틀렸죠. 나 배려하는 말하기가 아니었잖아요. 하굣길에 배가 고픈 혜인이 떡볶이 가게를 지나는 상황. 여기 떡볶이 엄청 맛있대. 배고파? 우리 보고 갈까? 정절하죠.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은 다음 대화의 선준이 A라고 말한 까닭을 A가 뭐죠? A라고 말한 까닭을 사회문화 특성에 따라 듣기 말하기 방법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 아까 그겁니다. 경상도에 살던 나정이 가족은 서울로 와서 하숙집을 운영하고 있다. 고향이 서울인 선주는 하숙생인 재준이 나정 엄마에게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고 전라도에선 호준이 남부지방에 사는 친구 엄마도 엄마라고 부른다고 이야기해준다. 저녁 서울 학습지 안방. 나정의 부모님은 밖에 사는 통닭을 학생들에게 주고 방으로 들어온다. 부부가 대화가 있는데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면 선준이 모습을 드러낸다. 저 통닭 안지 안 드세요? 됐다. 우리 많이 먹었다. 너그나 많이 먹으라. 오늘 아줌마가 밥도 못 챙겨주고 미안타. 아니에요. 오늘 저녁 되게 잘 먹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잘 챙겨줬는데요. 문을 닫아 열면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 머뭇거리다가 어색한 억양으로 어머니 억양에서 어머니. 선준이 말을 듣고 나중에 어머니가 흐뭇한 표정을 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 이 부분은 말하기 방법과 관련지어 서술하시오라고 했는데 선준이가 나정이 어머니 친근감을 고마운 표현하기 위해서 어머니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서 왜 그 나정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지역이 경상도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언어를 고려해서 말을 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선준이 나정 어머니에게 친근감과 고마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정 어머니가 쓰는 지역 방언의 특성을 고려해서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첫 번째 1-1단원까지 언어예절과 화법의 다양성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대화할 때의 방법, 공손성의 원리, 언어예절 지켜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우리가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듣기 말하기 방식은 사회문화적 상황, 그 다음에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들 좀 중심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개념들이 이렇게 어렵거나 뭐 이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문제도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이렇게 중복된다는 느낌이 조금 드셨을 것 같아. 그죠? 중복되고 계속 확인하는 게 뭐 똑같은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상식선에서 문제를 풀면
충분히 여러분들 문제가 풀립니다. 상식선에서 문제 풀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1단원의 두 번째 소통하는 글쓰기라고 해서 왜 우리 뭐 홈페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홈페이지라고 하는 거 누리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홈페이지 관련된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 아마 처음 보는 내용일 텐데 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